자, 또 이어서 가시지요. 자, 은행 계정 누리 시험에 10번 중에 한 6번, 뭐 5번, 6번 나오는 거니까. 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자, 원리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15번부터 가시지요. 자, 회사 장부상 당조예금 잔액은 845. 근데 은행 측의 잔액 증명서와 차이가 있다. 차이 나는 사항이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차이를 조정한 후에 올바른 잔액이 얼마냐. 이거는 그냥 그 중에 가장 평범한 문제지요. 자, 15번. 자, 작성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회사 측 잔액과 은행 측 잔액을 맞추는 거니까, 자, 회사 측 잔액을 앞에다 놨다고 치면 이게 845죠? 845. 그 다음에 은행 측 잔액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던 중요한 건 이거 물어본 게 아니라 조정 후 금액이니까. 자, 갑시다. 첫 번째 사항. 거래처에서 송금한 5,600원이 은행으로 입금되었다. 은행은 입금 처리가 되었고 회사는 몰랐다 이거죠. 그럼 이 상황만 알면 그래 금액이 똑같아지려면 나도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회사 측에 가산해 주면 되겠고. 두 번째, 발행한 수표가 인출되지 않았대요. 수표를 발행하는 건 회사죠. 회사에서 발행하자마자 마이너스. 근데 은행에서는 인출이 안 됐으니까 아직 기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아지려면 은행에서 마이너스 해주면 되고. 세 번째, 거래처에서 받아 예금한 수표가 부도되었대요. 부도 처리는 은행에서 하는 거죠. 은행에서는 내 통장에서 뺐다. 나는 오늘 알았다 이죠. 그럼 더했던 걸 다시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상대방이 뺐으니까 나도 뺀다. 마지막, 회사에서는 입금 처리했는데 은행에서는 미기입됐다. 대표적으로 마감 시간 후 입금 이런 거. 회사 측에는 입금, 근데 은행은 몰랐다 이거죠. 그럼 은행 측에다 가산. 그럼 사실은 이것도 많이 풀어본 사람은 굳이 제가 이 은행 쪽은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금액이 없었으니까 이건 할 필요 없고 회사 측 것만 두 개 얼른 골라내가지고 일치 금액을 찾으면 끝입니다. 저 일부러 지금 다 썼지만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600원만 더하면 되겠네요. 600원 더하면 되니까 85100, 85100이 답이겠죠. 그리고 물론 거꾸로 이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걸 거꾸로 이걸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이걸 구한 다음에 역산하는 거죠. 역산해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많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16번. 은행 계정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냐. 물어본 게 좀 특이하네. 횡령한 거 물어봤네. 자, 문제는 같은 겁니다. 12월 말 자금을 횡령했대. 그래가지고 장부상 금액은 65,000원이고 은행에서 확인한 예금 잔액은 56,000원이에요. 56, 65 이렇게 숫자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지는 거 헷갈리는 거 헷갈리죠. 자, 이유를 다 쭉 밑에 나와 있고 횡령한 금액으로 얼마냐.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어쨌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회사 측 잔액이 65였네요. 65였고 은행 측의 잔액은 56이었어요. 56,000원. 자, 이제 밑에 역시 5가지 내역이 나오는데 방법은 똑같다. 첫 번째, 은행 미기입 예금. 회사에서는 입금 처리했는데 은행은 미기입됐다. 은행 측 가산이죠. 은행 측 가산 4,500. 두 번째, 기발행 미인출. 수표를 발행하는 건 회사, 인출되지 않은 건 은행. 그러니까 은행에서 마이너스 5,200. 세 번째, 회사의 미통지. 은행으로는 입금됐는데 회사에 통지가 안 된 거. 회사 측의 가산 2,200원. 그 다음에 또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한 은행 수수료.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회사에서는 몰랐다. 그래서 마이너스 1,500. 마지막, 발행한 수표 2,000원이 회사 장부에 2,500원으로. 그럼 은행은 아무 상관없고 회사만 잘못한 거죠. 잘못한 놈이 고치면 되지. 근데 원래 마이너스 2,000 적을 걸 마이너스 2,500을 적었으니까 500을 다시 가산해 줘야죠. 이래가지고 일치 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해 보자고요. 그러면 회사 측은 65,000원에 플러스 2,700 마이너스 1,500이니까 얼마야? 그럼 1,200 더하면 662인가요? 662. 그럼 여기도 662가 돼야 되겠죠. 662가 돼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금액이 차이 날 거예요. 여기 차이 나는 만큼 횡령이라고, 여기 문제에서는 횡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요 금액이 얼마였겠냐? 56에 60, 55 마이너스 700이지. 마이너스 700이니까 553이었네. 그럼 662에서 553을 빼면 1,900원인가요? 10900이 차이 나는 거죠. 그럼 그 금액을 횡령으로 보는 거죠. 10900 4번. 원리 자체는 어렵지 않다.
근데 일치 금액을 묻는 문제가 있고 거꾸로 역산해서 조정 전 금액을 묻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부분적인 뭐 말이 어찌됐든 간에 부분적인 내용 하나만 물어볼 수도 있고 어쨌든 셋 중에 하나. 근데 아직 우리 시험은 나온 적이 없는데 이건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건 한 번 듣고 기억하면 좋고 에이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도 돼요.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걸 수정 분계를 하래.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만약에 이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수정 분계 시 차변 합계 금액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해되면 오늘 이걸로 끝내고 이해 안 되면 넘어가면 돼요 그냥. 자, 결론은 수정 분계를 만약에 한다면 회사가 해야 되냐 은행이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 회사잖아요. 기업회계잖아요. 회사 거야 회사 거. 그럼 회사 측의 조정사항이 요거 3개잖아요. 회사 측의 조정사항 요거 2개. 그럼 요 2개 그냥 더하기 빼기 부호 상관없이. 그럼 여기서는 1,600원이고 여기서는 4,200원이에요 그냥. 분계는 차대변이 있는 거지 더하기 빼기가 없으니까 분계는. 여기서는 4,200원 여기서는 1,600원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시험은 아직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어쨌거나 이해됐으면 다행이고 안 됐으면 넘어가요. 안 해도 돼요. 17번. 이것도 뭐냐? 이것도 빠지면 서운하죠? 금융자산. 주식이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에 자 구입했을 때 당기손익금융자산, 기타 포괄금융자산,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무조건 한두 개는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자 17번 X1년 4월 달에 보통주 주식을 100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전문용어로 거래원가를 현금 지급했다. 그리고 이 주식을 보통주를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했고 8월 달에 중간배당금으로 받았고 1,000원 받았고 그 다음에 X1년 말 공정가치가 1,500원 되었다. 자, 평가손익은 얼마냐. 자, 결론적으로 공부 이 부분 조금만 해봤으면 답은 금방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일단 답을 떠나서 잠깐 거래원가부터 어차피 뒤에도 아마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거래원가 구입할 때는 원래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 원가에 산입하죠. 원가에 산입합니다. 단 FVPL 당기손익금융자산일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죠. 구입시. 자, 그 다음에 당기손익금융자산 외에는 원가에 산입. 그 다음 처분시에는 처분금액, 처분가액에서 빼주게 됩니다. 처분금액인데 이제 바쁘니까 글자 줄이려고 처분가라고 쓴 건데 원래는 요즘 다 금액이라고 그래요. 장부금액, 처분금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부가 그럼 옛날 사람이라 그래. 근데 어쨌든 바쁘니까 넘어가요. 자, 문제로 돌아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당기손익금융자산이었어요. 근데 물어본 게 뭐냐면 평가손익이거든요. 물어본 게 평가손익인데 평가손익은 기말공정가치에서 물어본 게 평가손익이니까 물어본 게 평가손익은 기말공정가치에서 장부금액을 빼는 거잖아요. 장부금액이죠. 장부금액인데 바쁘니까 장부가라고 할게요. 그때 기말 장부금액 몇 주 샀지? 100주네. 그럼 100주 곱하기 기말공정가액은 1,5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장부금액은 최초에 10,000원이었죠. 거래금액 빼고 그럼 10,000원 이렇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 그럼 주당 500원 올랐으니까 결국은 5,000원이에요 5만원이에요 5만원인가? 이익이죠? 5만원 이익. 그러면 답은 5번. 근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만약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물어봤다. 만약에 당기손익을 물어봤다. 즉 당기손익은 수익과 비용.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냐? 우선 수수료 비용. 우선 수수료 비용이 나와야죠. 아까 거래원가 처음에 수수료 2만원 줬잖아요. 이거 하고 중간에 뭐 또 있었죠?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이 있었죠. 그럼 배당금 수익은 1,000원인가? 있었고요. 1,000원. 그리고 마지막 평가이익. 평가이익이 있었죠. 마지막 평가이익이 5만원이에요. 그럼 만약에 당기순이익을 물어봤다면 수익이 51,000원이고 비용이 2만원이니까 31,000원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익. 그러니까 물어본 것만 뭔지 이것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어본 게 평가손익인지 당기손익인지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중간배당금이 주당이네. 이런 된장 주당이네요. 1,000원씩 100주 1,000원씩 100주면 10만원이에요? 10만원? 그럼 이거 틀리고 15에서 빼니까 13만원 13만원이 이익입니다. 거래원가는 당기 비용이에요. 주당이에요. 주당. 예.
넘어가고 그다음 18번. 이것도 문제가 1차 때는 무조건 계산 문제는 손도 대지 말랬고, 자 2차 때 딱 푸는데 자 문제 보니까 주식이야. 내가 그냥 어느 정도 풀었어. 그럼 풀면 되고, 근데 딱 보니까 좀 어려워 보여. 그럼 일단 제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시간이 부족해. 그럼 아까 뭐랬죠? 근데 그걸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그냥 우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다. 근데 이건 아니고,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진짜 어려우면 1번 찍으면 돼. 그냥 책임은 안 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일단 18번 7월 1일 날 주식 200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000원 취득했고 거래원가 발생했어요. 거래원가. 근데 설명을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중요한 건 당기순이익이네. 당기순이익으로 분류하는데 똑같네.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고요. 그 다음 그 중에 50%를 주당 800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기말의 공정가치가 1,300원이래. 자 물어본 건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얼마냐 그랬죠.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얼마냐. 자 지금 했던 문제랑 거의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써보자. 당기순이익 아까 한 거 같은데, 그럼 18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당기순이익이니까, 자 우선은 세 가지. 아까 한 거 똑같네. 수수료 비용부터 일단 쓰고 시작해야죠. 수수료 비용이 얼마였냐면 아까 1,000원? 아니 5,000원. 비용 5,000원 일단. 그 다음에 문제학상, 눈치학상. 200주를 샀는데 50%는 팔았네. 그럼 일단 처분손익이 발생하겠죠. 처분손익도 발생하고, 그리고 기말까지 남아있는 평가손익도 발생하죠. 당기손익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숫자만 다르겠죠. 자 처분손익은, 자 원래 200주였는데 그 중에 50주니까 100주였고, 자 처분금액이 얼마였냐. 주당 처분금액이 800원이었죠. 근데 취득할 때는 1,000원씩 취득했으니까 주당 200원 손실. 200원에 100주면 2만원이겠죠. 2만원 손실입니다. 2만원 손실. 비용, 그럼 수수료 비용도 비용이고 처분 손실도 손실이니까 비용이 두 개 나왔고, 그 다음 평가손익. 그럼 나머지 100주 곱하기 기말 공정가액은 어디 갔대요? 1,300원. 1,300원이고 원가 장부금액은 1,000원이었죠. 1,000원. 그러면 300원 이익이고 100주니까 3만원 이익이죠. 결과적으로 이익이 3만원이고 손실은, 이걸 여기다 쓸 거 그랬네. 5,000원 이렇게. 그럼 25,000원 손실에 3만원 이익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000원 이익이죠. 그럼 답은 5번. 만약에 근데 기타 포괄이었다면, 만약에 기타 포괄 금융자산 그였다면 수수료 비용이 안 나타나죠. 원가에 산입합니다. 원가에 산입하니까 그럼 주당 가격이 달라져요. 200주를 1,000원씩이면 원래 20만 원인데 그럼 20만 5천 원이 돼요. 기타 포괄 손익이었다면 원가가 20만 5천 원이 돼요. 그럼 주당 취득가액은 200주로 다시 나누면 얼마가 돼? 1025가 되지. 단위당 이렇게 돼요. 그럼 원가가 수수료 비용은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처분손익 구할 때도 원가가 1025로 계산해야 되고, 그럼 평가손익 계산할 때도 1025인데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로 분류하니까 안 들어가요. 그럼 기타 포괄이었다면 자 요거 1025하고 800원이니까 2025 곱하기 100주. 그럼 2250원. 2250원이 답이겠지. 그때는 물론 없어요. 2250원인가? 어쨌든 그래서 기타 포괄이었다면 원가에 가산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자 19번은 기타 포괄이네요. 자 수수료 똑같네.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해서 11,000원 지급하고 취득했다. 기타 포괄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또 기말 공정가치가 12,000원이었고 X 2년 중에 11,500원에 모두 처분했을 때 설명 중에 옳은 걸 찾으래요. 자 기타 포괄입니다. 이 문제는. 자 19번 기타 포괄 금융자산. 자 먼저 취득금액이 10,000원이다. 틀렸죠? 왜냐하면 수수료 포함이니까. 조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당기손익이었을 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지만 당기손익 여기고요. 당기손익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이지만 나머지는 다 원가의 산입이다. 결과적으로 원가는 11,000원이었다. 1번 틀렸고 맞는 거 찾는 거예요. 2번 X1년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평가이익은 1,000원이다. 자 제목 자체가 기타 포괄 금융자산이잖아요. OCI. 그럼 얘는 평가손익 자체가 무조건 뭘로 처리해요?
기타 포괄손익이죠. 그죠? 당기손익이 아니죠. 그럼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건 제로죠. 제로. 그 다음 3번 X2년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처분 손실이 500원이다. 처분 손실이 있나? 없죠. 즉 기타 포괄일 때는 특히 이 문제가 지분증권 주식이잖아요. 그럼 지분증권인 기타 포괄 금융자산에 대한 처분손익은, 처분이익은 빵이죠. 망이죠. 단 뭐가 있으면, 단 수수료, 거래원가, 수수료가 있으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수수료가 없는 이상은 항상 제로예요. 제로.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그 다음 4번 처분손익은 제로다. 이거죠. 처분손익은 제로입니다. 주식이니까. 이게 답이고, 5번 금융자산 처분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평가이익은 1,000원이다. 1,000원이 아니겠지. 일단은 자, 처음에 11,000원 주고 취득했죠. 처음에 11,000원 주고 취득했다가 기말 공정가치가 12,000원. 12,000원으로 됐다가 그 다음 처분이 1,500원인 거예요. 그럼 처분이 11,500원? 11,500원. 이러면 X1년도 말에 평가이익으로 1,000원을 인식했다가, 그리고 처분 금액이고 처분 시점의 공정가치니까 500원 떨어진 만큼을 이익에서 일단 뺍니다. 그럼 평가이익에서 500원을 뺍니다. 그럼 평가이익 잔액이 500원이죠. 그럼 이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게 되죠. 이 금액을 이익잉여금 대체하니까 500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그래도 아직은 안 늦었어요. 당기손익하고 기타 포괄 이 두 가지 차이는 항상 2주 동안 뭐 하루만 날 잡고 해도 되니까 충분히 복습해놔야 됩니다. 이건 맞춰야 됩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20번. 이번에는 삼각후원가네. 아니구나. 기타 포괄이네. 근데 채무상품이야. 자, 지금 19번은 기타 포괄 금융자산인데 지분상품인 거고, 20번은 채무상품이에요. 기타 포괄로 분류했을 때 옳지 않은 거. 이건 계산은 아니고 말로 나왔네요. 1번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 즉 원가에 산입한다. 맞죠? 이건 똑같으니까. 두 번째, 처분할 경우 기타 포괄 손익으로 누적되어 있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맞죠? 자, 지분증권일 때는 처분손익, 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를 안 해요. 근데 20번 기타 포괄 금융자산 중에 채무상품일 때는 OCI 금융자산, 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 준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쨌든 맞는 겁니다. 틀린 건 찾는 거죠. 그 다음 3번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경우와 결과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거는 설명하면 길은데 어쨌든 결론은 채무증권일 때는 기타 포괄로 분류하나 당기손익으로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나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사실 이거 지금 설명하기는 너무 많아요. 어쨌든 똑같다. 기타 포괄일 때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물음표하고 넘어가는 거지. 자, 그 다음 4번 액면금액 미만으로 할인 취득했을 때 이자 수익 금액은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 금액보다 크다. 이것도 말로 나와서 좀 헷갈리죠. 액면이자가 있고 유효이자가 있는데 할인 취득은 발행 당시에 표시이자율, 표시이자율과 시장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 것이 할인 발행이잖아요. 할인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액면이자하고 시장이자 비교했을 때, 그리고 결국은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보다 크다. 왜 우리가 분개할 때 보통 할인일 때 분개하면 이자를 주는 걸 먼저 하면 보통 이렇게 했잖아요. 차변의 이자 비용 유효이자로 적어주고, 그 대변 액면이자 표시이자 적고, 그리고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단 말이지요. 아니면 사채라고 기억해도 돼요. 결론은 사채니까. 그럴 때 표시이자가 시장이자보다 적으니까, 그러니까 유효이자, 현금이자 중에 만약에 이게 8%고 이게 10%다. 그럼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됐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유효이자, 요것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맞는 거죠. 결론은. 그럼 틀린 게 마지막 거 5번인데 이자 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 현행 시장 이자율을 이용한다가 아니라 요 이자율은 발행 당시
발행 당시에 시장이자율로 하는 거지요. 매년도마다 시장이자를 새로 따지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서 처리가 어렵죠. 그래서 결론은 5번이 틀렸다. 자, 다음 21. 이것도 우리 시험에 심심찮게 계속 나오는 21, 22 두 개나 있네. 어음 할인. 어음 할인도 거의 우리 시험 2번 중에 1번은 출제됩니다. 계속 통계적으로는. 자, 먼저 X1년 4월 달에 받을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했어요.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159원 나와 있네. 발생했다면 현금으로 받은 게 얼마냐? 실수금. 보통은 실수금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처분 손실을 구하는 건데 거꾸로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제거 조건을 충족한다.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액면 만원에 표시이자 6%. 그리고 발행일은 1월인데 만기가 6개월이면 6월이면 6개월짜리 어음이에요. 6개월짜리 어음인데 가만있어 봐. 1월 달인데 만기가 6월이고 근데 4월 달에 할인했네. 4, 5, 6. 뭐야. 반반이네 그냥. 딱 반이네. 자, 이런 문제 풀 때 일단 그냥 눈으로 봐도 되지만 가급적 분개를 해놓고 하는 게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랬죠. 어음 할인할 때 분개 대변에 받을 어음이 없어집니다. 어음이 액면 만원짜리예요. 만원짜리 없어지고 그리고 이자부 어음이죠. 이자부 연이자 6% 이자 있으니까 이자부 어음이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때 이자 수익은 자기가 보유한 기간 그리고 우리 회계는 비용은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니까 실현된 거. 근데 여기는 어차피 3개월 뒤에 1월부터 6개월짜리 중에 4월 1일이니까 어차피 3개월이라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12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실수금 현금 예금 들어오고 나머지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인식한 이런 분계죠. 이 기본적인 분계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처분 손실에 159원 써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자 수익 이거 구하는 거. 이거부터 구하죠, 일단. 이거부터 구하면 어렵지 않을걸? 뭐야, 그럼? 이거 너무 쉬운 건가? 이거 하나만 구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뭐 할인 요구할 필요도 없네요, 여기는. 어쨌든 요것만 구하면 되니까 실현된 거. 즉, 액면 만원이고, 아까 표시이자가 문제에서 6%라고 그랬으니까 0.06 곱하기 12분의 3. 이건 너무 쉬워요. 12분의 3이라. 그럼 이거 600원이고 12분의 3이면 4분의 1. 그럼 150원인가? 네, 150원. 그럼 10150에서 159 빼면 이게 답이네요. 너무 쉬운데? 이건 진짜 너무 쉬운데요? 역으로 해보면 쉬운 거예요. 분개해놓고 보면. 근데 원래는 우리가 할인료까지 구해야 되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건 이제 밑에 걸로 연습합시다. 22번으로. 자, 22번도 결국은 분개를 써놓고. 자,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거예요. 자, 답이 어쨌든 답은 2번 맞죠? 9991. 어차피 1150원에서 159를 빼니까 9만 더 빼면 돼. 그럼 9991이죠. 예, 9991 답이 2번이고. 그 다음 22번. 요거 잘 보세요. 자, X1년 10월 1일 날 연 10%로 할인받았어요. 그리고 금융자산 제거 조건 충족한다. 그리고 또 위에랑 거의 같은 문제인데 물어본 것만 다르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금액. 그래놓고 액면 50만 원에 표시이자 8%. 자, 발행일은 7월이고 만기일은 12월이면 이거 6개월짜리예요. 6개월짜리인데 가서 봐. 10월 1일이면 7, 8, 9. 이것도 3개월이네.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고. 3개월.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다음에 일단 갑시다. 이것도 분개해 놓고. 자, 대변에 받을 어음 없어지고. 이건 50만 원짜리였어요. 50만 원짜리. 그리고 이자 수익. 이때 이자 수익은 항상 실현된 거, 경과된 거,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거. 그럼 이거부터 일단 구하죠. 이거부터 구하면 액면 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8%였죠. 8% 0.08 곱하기 12분의 이것도 너무 쉬워. 3개월이야. 6개월짜리 중에 7, 8, 9 3개월 후니까 남은 것도 3개월. 경과된 것도 3개월. 어쨌든 5, 8, 40 4만 원. 4만 원에 4분의 1이니까 만 원이겠죠? 만 원. 여기까지는 쉽죠? 여기까지는 쉽고. 그리고 중요한 건 차변에. 차변에 현금 예금 들어오고 나머지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인데 아까처럼 손실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됩니다. 실수금도 구해야 되고 처분 손실도 구해야 돼요. 그럼 구하는 거는 자,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받을 금액이 얼마냐. 만기 수취액을 구하는 거죠. 그럼 만기 수취액은 액면 5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플러스 이자 50만 원 곱하기 8% 곱하기 12분의 6이죠. 이건 끝까지 6개월치 갖고 있으면 되는 6개월치 다 받는 거니까 58, 44만 원에 반띵하면 2만 원. 50만 원에 2만 원 하니까 52만 원이죠. 그래서 만기 수취액은 52만 원이에요. 자, 문제는 이제 할인율 계산해야죠. 아까 위에서는 할인율도 어차피 안 써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는데 또 할인율도 써 있었으니까 저 처분 손실이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구해야 됩니다. 이때 할인율은 만기 수취액 52만 원을 은행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할인율이 몇 프로였냐? 할인율은 문제에서 10%였어요. 10% 0.1 그리고 곱하기 1년 12달 중에 여기는 사실 어차피 3이지만 정확히는 요 3이 경과된 3개월이냐 미경과된 거냐 이거 중요한 거죠. 만약에 할인 날짜가 10월이 아니라 9월이었어. 그럼 12분의 2냐 12분의 4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였다? 미경과였어요. 미경과. 여기서는 수익은 실현된 거니까 실현주의니까 경과된 걸로 했지만 여기서는 미경과로 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고맙게도 12분의 3이니까. 그럼 52만 원에 10%니까 52,000원이고 52,000원에 4분의 1이면 4일은 4, 4, 30인가요? 13,000원, 13,000원. 맞죠? 그래서 13,000원이 할인료입니다. 그럼 실수금이 얼마냐? 실수금은 자 만기 수취액 52만 원에서 할인료 13,000원을 빼니까 507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507인 거죠. 507인 거죠. 그럼 대변합계 51만 원이고 507이면 3,000원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할인료랑 똑같은 금액이 아니죠. 물론 이걸로 끝났는데 만약에 손실을 물어봤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물어봤다면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이렇게 연습했나 몰라도 할인료에서 미경과이자를 빼도 돼요. 할인료에서 미경과이자 할인료에서 미경과이자 할인료가 13,000원이고 미경과이자는 여기는 어차피 경과 미경과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 빼면 결국은 3,000원 나오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이게 미경과가 2개월이야. 만약에 2개월. 그럼 12분의 2 계산해 가지고 빼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한 대로 분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계를 그냥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어차피 물어보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 어떤 때는 할인율을 물어봐요. 어떤 때는 할인율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뭘 물어봤죠?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할 금액. 제가 여기서 문제를 바꿔놓고 답을 안 바꿨어요. 자, 답이요. 답이 원래 이걸로 돼 있어요. 1번. 답이 1번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물어본 건 당기순이익이니까 처분 손실 비용하고 이자 수익, 수익까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 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7,000원 이익이에요. 그게 답이 5번이에요. 답을 수정해 주세요. 요거. 제가 문제를 바꿨어. 살짝. 원래는 처분 손실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당기순이익으로 바꿨어요. 그래놓고 답은 안 바꿨네. 해설은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답만 지금 1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죄송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분계를 할 줄 알면 뭘 물어보든지 어쨌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계로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계산은 이게 다 됐으니까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물어보는 게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답 수정해 주시고 계산은 지금 다 요거 똑같아요. 여기서는 12분의 3이 너무 쉬운데 중요해야 돼요. 여기서 이자 수익 계산할 때는 경과된 기간으로 해야 되고 할인료 계산할 때는 미경과로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왜 미경과냐? 남은 기간을 땡겨 쓰는 거니까 돈을 땡겨 쓰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돈을 빌리는 거다. 그거랑 똑같아요. 그 남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다. 미경과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23. 딱 봐도 뭔 문제는 보이죠. 이게 무슨 문제구나. 이건 보이죠. 이 문제는 대손, 손상차손. 이런 게 그냥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유독 알러지가 있는 게 있어요. 사채만 나오면 헷갈려. 이런 사람들. 그죠? 그럼 그럴 문제는 무조건 2차전에도 풀면 안 되고 마지막 3차전에 풀어야 돼요. 3차전까지 해결이 안 된다. 최후의 수단. 찍어야죠. 나중에. 자, 23번. 손상, 대손. X1년 중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 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35,000원이라면 X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이 얼마냐. 이것도 거의 정형화돼 있잖아요. 거의 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 예전에는 당연히 대손충당금이라고 나왔고 요즘에는 손실충당금이라고 나오죠. 요즘에는. 근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시험마다 이게 국제기준이 물론 손상차손이라는 개념을 썼지만 지금도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 올해 시험 본 다른 시험도 대손충당금이라고 나올 때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나올 때 있어요. 좀 귀찮지만 손상차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손실충당금, 이거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말이다. 이런 말로 같이 해두세요. 자, 이 문제는 자, 둘 다 자산이 차감 항목이니까 원래가 대변이 증가고 차변이 감소입니다. 그럼 기초가 대변이죠.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 기초가 대변이면 기말은 차변이고 이때 기말 잔액은 단기말 대손 추산액이죠. 단기말 대손 추산액. 다른 말로 하면 기대 신용손실. 기대 신용손실. 말이 좀 어려워. 영어로 돼 있는 걸 우리 한국어로 바꿔서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하다 보니 기대 신용손실 뭐 이상한 말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그 다음 대변의 추가 설정이죠. 추가 설정인데 추가 설정이라고 안 나오고 손익계산서상 비용 또는 손익계산서상 손상차손 이렇게 되는 거죠.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금액 또는 대손상각비죠. 손상차손이 내나 대손상각비니까 대손상각비로 인식할 금액. 그리고 차변의 대손 발생. 대손이라고도 하고 손상이라고도 하는 거죠. 손상 발생. 그리고 간혹가다 대손됐다가 회수한 게 나오죠. 대손됐다가 회수, 상가채권을 회수한 것도 나오죠. 이 구조는 정형화돼 있다. 이거 그 몇 번 그려봤으면 이런 문제는 여기다 그냥 갖다 숫자만 얼른 때려 넣으면 됩니다. 숫자를 신나게 때려 넣으면 되는데 자 먼저 기초자료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문제 두 번째 줄. 문제 두 번째 줄에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상차손 35,000원이 결국 2죠. 얘가 35,000원. 그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자.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6월 9일 날 매출채권 단기에 매상 매출한 매출채권 8,900원이 회수불능되었다. 그게 이거 손상 발생. 차변 8,900원. 그 다음 두 번째 7월 13일 날 전기에 손실로 손상 처리했던 매출채권이 회수되었다. 회수. 요거 대변. 요거죠 요거. 마지막 기말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 신용손실 3만 원이다. 그게 바로 이 기말잔액.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구하는 건 뭐 답은 뭐 일도 아니죠. 이 구조를 알면 답은 그냥 나옵니다. 389에서 36을 빼는 거니까 29, 2,900원 3번. 그 다음 24번도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24번도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 이 기대 신용손실 같은 게 보통 이거는 매출채권 잔액의 뭐 1%, 매출채권 잔액의 2% 이런 식으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24번은 매출채권 15만 원인데 15만 원을 몇 가지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연체되지 않은 거 60일까지, 60일 이상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기대 신용손실률을 몇 개로 나눈 겁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손실충당금이 기초에 2,500원이었고 그 다음에 X1년 중에 1,000원이 회수불능되었다. 그리고 물어본 건 손상차손이 얼마냐. 그럼 지금 이거랑 똑같은 문제니까 일단 집어넣어 보자고요. 기초가 얼마였냐? 2,500원이었대. 2,500원. 그 다음 기중에 회수불능 제거된 것이 1,000원이래요. 차변. 그리고 물어본 건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이걸 물어봤어요. 대변에 이게 얼마냐 물어봤어요. 이제 문제는 기말만 구하면 기말 기대신용손실 요것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그래서 매출채권의 1%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거는 3개로 나눴죠. 나눠가지고 연체되지 않은 12만 원. 12만 원은 기대신용손실률이 0.4%네. 그럼 0.004인가? 0.004 이렇게 되나? 계산기 잘 눌러요. 0.4% 눌러야지. 그러면 480원인가요?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60일 정도까지 연체된 게 25,000원이고 얘들은 기대 신용손실률이 2%니까 0.02 그러면은 500원. 그리고 마지막 60일 이상 경과된 건 5,000원인데 얘는 기대 신용손실률이 8%니까 0.08 계산하면 400원. 다 더해서 1,380원. 1,380원이 기말잔액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게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손상차손인데 얼라리? 대변이 더 커요. 원래는 손상차손인데 대변인데
대변이 더 커. 그럼 이럴 때는 손상차손이 아니라 환입액으로 인식하는 거죠. 오히려 대변이 크니까 2,500에서 2,380원을 빼니까 120원이 대변이 커요. 이럴 때는 환입이죠. 환입이 120원. 환입이 120원이니까 답은 1번. 추가 설정할 때는 대변, 손상차손, 대손상가비로 인식하는 거고, 반대로 충당금이 더 많아. 즉 분계로 표시하자면 기초잔액에서 충당금 빼면 잔액이 1,500원이에요. 1,500원인데 1,380원이 기말 잔액으로 남아야 되니까 120원을 환입시켜야 된다. 환입 문제. 구조는 똑같아요. 자, 손상 끝났고, 자 이제 재고자산 넘어가자. 재고자산도 어쨌든 매 시험 4개 안팎, 4개 정도, 4-5개 출제됩니다. 재고자산도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도 복습해서 이 부분은 다 맞춰야 돼요. 자, 재고자산 옳지 않은 거 1번.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라. 저가법. 재고자산은 저가법. 낮은 대로 임하소서. 중요한 거고. 두 번째,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는 개별법. 대표적으로 건설업이라든가 기계제작업, 주문 제작하는 이런 경우가 개별법 맞고. 3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그리고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일단 맞죠?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 다음 4번,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걸로 예상되는 경우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원재료는 감액하지 않는다. 즉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어차피 원재료는 제품 만드는 데 사용할 거니까 제품 가격이 높게 판매된다면 손상 인식하지 않아요. 단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게 아니라 원가보다 떨어진대. 원가보다 싸게 팔린대 제품이. 그럴 때는 손상차손 인식해야 돼요. 평가 손실 인식합니다. 그럼 다 맞으니까 답은 5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 이와 유사한 항목을 차감해야죠. 차감. 이건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어차피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본질적인 내용 자체는 거의 똑같고 거기에 지문 한두 개를 바꾸거나 숫자가 좀 복잡해지는 거지 기본은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을 정확히 해두면 결국은 시험 문제에 최소한의 점수는 나온다. 고득점 8, 90점은 아니어도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결론은 기본이 약한 사람은 문제 자료 하나만 바꿔도 지문 하나만 바꿔도 우수수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너무 쉽게 느껴진다 그러면 공부 많이 하신 거고, 어쨌든 이 정도도 아직 조금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러면 아직도 시간은 남아 있어요. 하면 됩니다. 그 다음 26번. 26번은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만약에 옆에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태 숫자를 집어넣고 합계 금액을 물어보면 계산 문제고, 지금처럼 써 있으면 말 문제지 뭐. 그죠? 어쨌거나 재고자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판매를 목적. 판매 목적이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 자, 먼저 상품 매매 회사가 영업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 영업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건 유형자산 있잖아요. 탈락? 그럼 기억 들어가면 틀려. 기억 들어가면 틀리니까 일단 1, 2번 탈락. 빨리 지우는 거예요. 빨리. 지워버려요. 1, 2번 딱 지워. 그 다음 니은. 건설회사가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대. 이것도 자기가 쓰는 거네. 그럼 또 니은 들어가도 틀려. 1, 2번은 벌써 틀렸고 3번도 지워요. 그럼 답은 4, 5번 중에 하나. 답은 4, 5번 중에 하나. 그럼 4, 5번을 보니까 미음은 둘 다 들어가 있고 디귿이냐 리얼이냐 그거 하나만 보면 끝이죠. 디귿. 자, 컴퓨터 제조회사가 공장 신축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당연히 안 들어가죠. 탈락. 끝. 그럼 디귿도 안 들어가니까 답은 5번이지 뭐. 리얼 미음 볼 필요도 없어요. 판매 목적. 그러니까 지문에서 답을 골라내는 거, 이것도 요령입니다. 시간 절약하는 요령, 노하우입니다. 그 다음 27.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죠.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는데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죠.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쉬웠다 이래야 되는데, 왜? 재고자산 관련된 기초재고, 기말재고, 매입 이런 것들이 2개 이상만 보이면 무조건 T계정을 그려라. 무조건 재고자산 T계정을 그려라. 기초재고 차변, 기말재고 대변. 물론 문제 풀 때는 글자 쓰는 게 아니고 숫자만 쓰면 되죠. 매입 차변, 그리고 매출 대변. 그리고 매입하고 매출만 생각해 보면 차변의 매입, 대변의 매출만 생각하면 보통 매출, 대변이 크잖아요. 그럼 대변에서 차변 합계 뺀 금액이 이익이다. 이 구조에 갖다 때려 넣는 것만큼 쉽고 빠른 건 없습니다.
자, 집어넣자. 총매출. 뭐 순서 무시하고 적으면 3,500 대변에 적고. 그 다음 매출 할인. 여기서 센스껏. 매출이 대변이면 매출 할인은 매출액의 차감 항목이니까 반대쪽인 차변에 적으면 되잖아요. 굳이 여기서 빼서 적고 이러지 말고 그냥 반대쪽에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총매입 차변에 2,300원. 그리고 매입 환출. 마찬가지로 매입이 차변이면 환출은 매입액에서 빼는 거니까 반대쪽 대변에 350원. 이렇게 차대변에 얼른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초재고 차변에 560. 기말재고 대변에 510. 끝이에요. 대변 다 더해서 차변 뺀 게 이익이니까. 이렇게 쉽게 나오면 참 좋죠. 네, 근데 쉬운 것도 해봐야지. 어쨌든 문제가 다 어렵진 않아요. 절대적으로 다 어렵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대변합계는 4360. 4360에서 이거 얼마예요? 25, 3060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은 700원인가 봐요? 아닌가? 네, 1300원, 1300원. 네, 1300원. 써놓고도 계산이 안 돼. 1300원. 네, 4번. 자, 됐고요. 그 다음 28도 거의 같은 문제죠. 28도 거의 같은 문제인데 약간 뭐가 달라져? 약간 뭐가 달라. 28번도. 자, 기말재고를 물어봤는데 뭐가 다르냐 했더니 끝에 매출 총이익률이 보이네요. 다른 건 거의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 구조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쓰면 되고, 물어본 건 기말재고입니다. 물어본 건 기말재고지만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데 굳이 공식을 안 쓰고 이 구조 그대로 집어넣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재고 차변에 300원. 그 다음에 총매출은 대변에 1,600원. 그 다음에 총매입은 차변에 1,300원. 그리고 매출 환입이 있어요. 매출 환입은 매출액의 차감 항목이니까 반대쪽 차변에 50원. 그리고 매입 환출. 매입 환출은 매입 반대쪽이죠. 매입 반대쪽 대변에 100원. 그 다음 매출 운임. 함정이라면 함정인 거죠. 함정이라면 함정인 거죠. 그래서 매출 운임은 적으면 안 되고 운만 비죠. 그 다음 매입 운임은 차변에 적어야죠. 70원. 차변에 적어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인데 뭐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활용하자면 여기서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10%? 매출 총이익률 굳이 공식으로 이게 10%인데 공식으로 하자면 이익률이니까 왜 우리 많이 했으니까 이익이 대변이잖아요. 정확히 매출 총이익. 이익이 분모예요. 매출 총이익. 그리고 제목이 분모로 가죠. 정확히는 순매출액이잖아요. 순매출액. 그래 곱하기 100 했더니 이게 10%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공식으로 하자면. 근데 어쨌든 공식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말로 하면 결과적으로 순매출액의 10%가 이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차피 순매출액은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환입액이 있다는 점. 환입액이 있으니까 순매출액은 1,550원이에요. 1,550원. 그럼 그거의 10%면 그게 매출액이 매출 총이익이니까 155원이겠죠. 155원. 이렇게 굳이 공식을 안 쓰고 해도 매출 총이익 구하고 순매출액 구하는 것보다 그냥 하면 그냥 순매출액이 1,600원에서 50원 빼면 되니까 1,550원. 그거의 10%면 155 쉽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기말재고 구하면 되죠. 그러면 차변합계가 1,600, 1,720, 그죠? 1,875원인가? 1875. 대변은 1,700 빼면은 175인가요? 예, 175 4번. 근데 이걸 공식으로 하려면 순매출액은 1,650원 나왔어. 1,550원 나왔어요. 나왔어. 근데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10%래. 그럼 이건 155구나. 공식을 사용해도 물론 됩니다. 물론 되지만 그냥 T계정 구조에 또다다다 집어넣는 게 가장 빠르다. 됐고 그 다음 29. 또 말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근데 우리 시험 평균적으로는 30%가 이론 문제, 말문제고 비계산형 문제고 70%가 계산형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건 평균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요건 최근에
요즘에 우리 시험들이, 우리 시험 말고 다른 시험들이 이상하게 예년에 비해서 이론 문제, 말 문제 비중이 조금 높아졌어요. 뭐 정해진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시험도 이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한 3대 7 이 정도예요. 자, 뭐 어쨌든 말 문제 봅시다. 재고자산 설명 옳은 거 찾으래. 맞는 거. 1번. 선의선출법 적용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가 실사법에 의한 기말재고보다 적다. 뭔 소리래? 중요한 건 선입선출법 그리고 뭐 잘 안 나오지만 개별법 이 두 가지는 계속기록법으로 하나, 실질재고조사법 실사법으로 하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선입은 동일합니다. 물가 상승이고 하락이고 필요 없고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은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물가 상승할 때 이익 크기 막 이런 거 나오면 달라지겠죠. 2번 보세요. 2번도 뭐야? 물가 상승한다면 계속기록법 기말재고가 실사법보다 크다 적다. 뭔 소리야? 1, 2번. 근데 이 내용을 몰라도 1, 2번 딱 보면 둘 다 상승한다면이고 하나는 하나가 크고 하나가 적어. 그럼 어쨌든 둘 다 맞든지 둘 다 틀리든지 하겠죠. 둘 다 맞든지 둘 다 틀리든지 둘 다 틀렸고요. 그 다음 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건 있죠. 이 문제는 상관없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시 만약에 기말재고액의 크기 이건 어쨌든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알아야 되죠. 그럼 기말재고액의 크기는 곧 이익의 크기다. 이 크기는 외워야 되겠죠. 이 크기는 그래서 무조건 선의총호 기억나요? 선의총호 물가 상승의 시옷 선입선출의 시옷 선의총후 이 순서는 그냥 어쨌든 암기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럼 기말재고와 이익은 방향이 같이 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반대가 매출원가 크기 매출원가는 반대죠. 자, 물가 상승할 때 후입이 더 큽니다. 자, 이 문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3번으로 와서 재고자산 매입 시보다만 운임은 운반비 매입 시에는 원가의 산입이죠. 틀렸고 4번 컴퓨터 제조기업이 고객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기가 제조한 컴퓨터는 재고자산이다. 근데 사용하고 있다며요. 사용하고 있으면 비품이죠. 즉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입니다. 틀렸고 답이 5번이네. 부동산 매매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재고자산이다. 판매 목적이 재고자산. 맞죠? 답이죠. 됐네요. 또 시간 됐으니까 나머지는 좀 쉬었다 하시죠.